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쾌 한 주 김현선입니다. 본격 시사 토크 명쾌 한 주가 편안한 주말 오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한 주간의 뜨거운 이슈를 명쾌하게 정리해보는 시간 명쾌 한 주는 제주 MBC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명쾌 한 주의 방송 내용은 제주 MBC 홈페이지에서도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명쾌 한 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지난 3주간 올림픽 중계 때문에 한참 인사드리지 못했는데요. 오랜만에 돌아온 명쾌 한 주. 오늘 이슈 토크에서는 원희룡 지사가 지난 11일 퇴임식을 가졌고 12일자로 구만섭 행정부지사가 도지사 권한 대행을 맡게 되었는데 이와 관련된 어떤 정치권의 변화 전망, 다양한 정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으로 가져가겠습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올림픽이 끝났습니다. 올림픽 특히 인상적으로 본 장면이나 이런 거 있으세요? 네. 저는 양궁. 양궁. 네, 저는 도마. 도마. 네. 도마 그 보면서 그 짧은 시간에 좀 대단하더라고요. 어떠셨어요? 양궁 어떤 점에서? 일단 안산 선수를 비롯해서 우리 여자 양궁 선수들이 참 대단한 선수들이구나 네. 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그리고 되게 젊은 친구들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세계 무대에 나가도 이렇게 중압감이 없고 그러니까 아주 게임을 즐기면서 하는 걸 보면서 예전에 우리 세대가 했던 그 올림픽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다른 느낌? 그래서 네. 이렇게 세대가 좀 많이 변했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재덕 선수나 아무튼 되게 어린 선수들의 활약이 굉장히 눈에 띄더라고요. 그렇죠. 네. 예. 이제 세계 1위라고 하는 게 어떤 실력이 거의 평준화가 됐다고 할 만큼 1등의 자리가 오래 못 가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었는데 네. 젊은 신예라고 하는 사람의 나이가 10대라는 데 더 놀라는 거죠. 이제 제 나이가 50이 넘어가니까 그래. 이제 10대가 세계 1위를 할 수 있어. 네. 그걸 이제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튼 저희가 이제 올림픽을 보면서 참 즐거웠던 그 시간에 제주에서도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원희룡 지사가 이제 공식 퇴임을 했어요. 사실 원 지사가 사퇴할 거는 공공연하게 다 아는 거였고 본인도 그런 의사들을 계속 밝혀왔기 때문에 근데 시점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도 이 자리에서도 여러 번 그렇죠. 이야기를 예. 했었잖아요. 결국 이제 8월 11일 날 공식적으로 사퇴를 하고 이제 권한 대행 체제로 지금 도정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사퇴 시점 어떻게 보세요?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일단 원희룡 도지사 입장에서 보면 좀 네. 늦은 감이 있는 거고요. 근데 도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굳이 이제 지금 지역이 현안이 많은데 굳이 사퇴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비판과 지적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의외로 지금 지역 여론들을 보면 원희룡 도지사 사퇴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이 없다. 일본 언론에서는 도지사 사퇴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이 밑바닥 여론이라고 할까요? 갈 사람 갔구나. 이런 정도 예상된 시나리오, 정치적 시나리오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여론들이 좀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그 경제적인 그 이슈가 있을 때도 가장 안 좋은 경제적 이슈는 예상하지 못한 거거든요. 예상이 되면 그 파고가 굉장히 높게 오는 경제적 이슈인 경우에도 사람들이 대비를 한다. 이 정치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지사께서 예전부터 이제 언젠가 사퇴를 할 것이라는 메시지가 암묵적으로 이렇게 흘렀죠. 그러니까 이제 도민 사회는 그걸 대비해 왔고 그게 현실화가 되었을 때는 올 게 왔구나 이렇게 보는 것이죠. 다만 약간 안타까운 것은 도지사직을 사퇴하는 것이 도정의 공백과 연결하면서 그게 이제 올바른 선택이 아닌 것이냐 얘기하는. 그러니까 이게 정치 공세라는 측면에서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오히려 도지사 공백 사태가 예정되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지혜를 모아서 풀어갈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더 많이 나오길 바랬는데 예상과 달리지 않게 도의회에서는 유감이다 이렇게 하고 그냥 끝났죠. 네, 그게 좀 아쉽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네. 정치 공세라고 말씀하셨는데 경제라고 하는 게 예상 가능할 때는 충격이 덜하죠. 근데 그 정치적인 예상은 도민들의 예상이 아니라 원희룡 도지사의 정치적인 일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충분히 예견 가능했던 것이고, 도민들 입장에서는 원희룡 도지사가 재선에 성공하고 나서 도민만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굉장히 많이 강조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죠.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충분히 있을 수 있고요. 다만 그런 어떤 비판적 여론에 대해서 말을 아끼는 건 원희룡 도지사의 선택이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민이 중심이 아니라 원희룡 도지사의 본인의 정치적 일정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일종의 이런 거잖아요. 그냥 반은 포기하고
반은 이야기하기 싫고 이런 게 아닐까 싶은데. 아무튼 원 지사는 이제 그 사퇴 기자회견에서 그런 얘기를 하긴 했어요. 이제 그 어떤 지사의 신분을 유지한 채 경선에 뛰어드는 것은 공직자 윤리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시고 사실은 이 발언이 현재 지사직을 네. 유지한 채 지금 경선을 진행하고 있는 후보가 한 명이다 보니까 특정 후보를 겨냥한 발언처럼도 느껴지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이게 두 평가하세요? 마리 토끼를 다 잡는 발언이기도 하고 사실은 양날의 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공직자의 그 윤리 의무와 관련해서 어떤 것이 그럼 구체적으로 위반되는 것이냐, 그걸 한번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다고 봐요. 성실 의무거든요, 성실 의무. 그러니까 저도 이제 선거에 출마를 해봤지만 유권자를 만나는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하루 24시간이 풀로 가동이 되어도 부족할 만한 시간인데 그 시간 동안 도정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겠느냐. 그건 성실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에요. 물론 뭐 슈퍼 파워를 갖고 있어가지고 도지사직도 성실하게 수행하고 유권자를 만나는 것도 성실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건 하나 이상적인 것이고 심지어 이번 선거 원희룡 지사나 또는 뭐 상대당의 이재명 지사가 준비하고 있는 선거는 대통령 선거 아닙니까? 대통령 선거는 정말 작은 선거가 아니고 엄청나게 큰 선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사직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없는 것이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명백한 사안이기 때문에 권한대행 체제가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권한대행 체제를 염두에 두고 준비하는 것이 그게 오히려 책임 있는 의식일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꾸 이제 성실 의무 말씀하시는데 성실 의무도 이제 선후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약속을 누구랑 먼저 했느냐? 도민들하고 먼저 했어요. 그 도정에 전념하겠다라고 했고 그리고 도지사로서 저희 도민들이 선출직에 당선되게끔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도민들과의 약속, 신뢰, 그 성실의 의무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물론 이제 대선 도전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정치적 욕심 그리고 이제 그런 정치적인 도전에 대해서 도민들이 좀 우호적인 시선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도민들의 가장 기본적인 여론은 그동안 도정에 대해서 전념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좀 도정에 대한 이 도민과의 성실 의무를 먼저 수행하는 게 우선이 아닌가. 그래서 그 원희룡 도지사의 말이나 어떤 비판들을 보면 그 비판이 상대방을 향한 비판이 아니라 그 비판을 그대로 원희룡 도지사에게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희룡 도지사의 적은 원희룡 도지사의 원희룡 도지사의 말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성실 의무를 본인에게 좀 되돌려 보면 과연 그게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한 말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에게 되돌아오는 부메랑이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원 지사가 이제 계속 이재명 지사를 이제 비판을 할 때 지사 찬스 쓰고 있다 이 네.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이 지사 찬스라는 게 정말 있기는 있는지 어떻게 보세요? 예. 뭐 지사 찬스의 대표적인 사례로 나오는 것은 아마 예전에 그 코로나19로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그 업소를 단속하는 네네. 예, 그 보도 자료가 나간 이후 그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물론 이제 그 도정의 최고 책임자가 그런 단속 현장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뭐 제가 뭐 예전에 검사직을 할 때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검사가 현장에 출동하는 경우는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걸 염두에 두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도지사가 과연 그 현장에 가는 것이 예상치 못한 상황에 도지사가 즉자적인 대응을 할 만큼 긴급한 상황이었다면 그건 굉장히 잘한 일이고 그건 지사 찬스가 아니라 당연한 본분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지난번 그거는 그렇지 않았던 것이고 더불어서 또 한 가지는 국가의 정책적으로 그 정해졌던 이렇게 우리 재난지원금 관련돼서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 얼마큼 지원할 것이냐 이 문제와 관련해서 경기도는 따로 가겠다라고 하는 그게 현직 지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말이겠죠. 근데 그게 국론을 통합하고 더 좋은 방향으로 가는 길이라고 일반인들이 인식하기에는 뭔가 좀 다른 의도가 그 안에 숨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사 찬스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사 찬스 자꾸 얘기하는데 뭐 현직 지사로서의 성과가 국민들의 판단 기준이 되는 건 분명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지사로서의 자신의 책무를 좀 성실하게 수행하면서 그것이 국민에게 어떤 선택으로 이어질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하는 것이고 원희룡 도지사도 그런 차원에서 보면 똑같죠. 뭐 사퇴하시고 나서 뭐 보도자를 통해서 제2도정을 이렇게 7년 동안 이끌었다라고 한 보도자를 냈고 일부 언론들은 그 내용들을 그대로 보도했는데 그것도 엄밀하게 말하면 아까 원희룡 도지사가 지사 찬스라고 한다면 그것도 일종의 지사 찬스죠. 왜냐하면 정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신이 수행했던 업적을
그 바탕으로 국민들에게 나는 이런 사람이고 이런 가능성이 있고 이런 비전이 있다는 걸 늘 설득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걸 지사 찬스라고 공격하는 건 그 아까 말씀하셨지만 공격을 위한 공격, 비판을 위한 비판 이런 정치적 수사이겠죠, 뭐. 그리고 우리 김동현 박사님도 인정을 하시듯이 지사직을 수행을 하게 되면 그 자체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그게 이제 기사 찬스다라는 것은 그거는 이제 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다만 그게 이제 성실한 직무 수행과 연결되어서 벌어지는 일이라면 그건 뭐 너무 당연한 것이고 오히려 그건 이점이 될 것이다. 또 동의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지사직을 수행하면서 과연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가능하냐. 그런 측면에서 성실히 경기도정을 이끌어 갔다고 얘기하기에는 미흡한 점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자, 원희룡 지사, 이제 전 지사인데, 이제 예비 후보라고 사실 불러야겠죠. 그, 뭐, 반반 주택, 그리고 이제 뭐 교육 국가 찬스, 뭐 여러 가지 이제 공약들을 내놓기 시작했어요. 대선과 관련된 본격적인 행보를 하고 있는데 초반 분위기는 어떻고 그 공약 제시한 부분들은 또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글쎄요, 지금은 여권의 주목도가 뭐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주목도 굉장히 높아졌고, 뭐 추지영 전 감사정도 합류하면서 일단 원희룡 전 지사에게 쏠리는 관심이 좀 상대적으로 덜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언론 노출 빈도가 지금 제주지사를 했을 때보다는 조금씩 좀 늘어나는 것 같은. 그러니까 지금 뭐 전국적인 뭐 여러 가지 매체에서도 얼마 전에 보니까 명동에 가셔서 혼자 1인 시위도 하셨는데 그 철저하게 계산된 행동이고 이제 보도 자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언론 홍보의 영역이 좀 넓어지긴 했구나. 다만 그게 실질적으로 어떤 지지율 향상에 기여를 할 것인가 그거는 나중에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제가 원희룡 지사라면 되게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제주에서만 주목받다가 중앙에서 주목받으니까. 본격적인 행보를 했습니다. 뭐 이제 굉장히 계산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이제 계산이 아예 안 되진 않겠지만 그만큼 이제 절박한 문제를 얼마나 잘 집어내느냐도 미래의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의 소양 중에 하나겠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원희룡 지사 전 지사께서 이번 대선 과정에 얼마나 큰 역할을 할 것이냐 그리고 실제로 대선 후보가 되어서 당선까지 될 가능성이 얼마나 있느냐라는 질문을 저한테 이제 하시는 분이 계시면 전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거라는 것이 꼭 당선을 목적으로 하기도 하지만 그 과정에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철학을 얼마나 유권자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고 그것을 호응을 얻느냐에 따라서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원희룡이라고 하는 정치인이 그간 준비해온 정치인으로서의 준비, 그거는 저는 높이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반주택 아까 말씀하셨는데, 네, 150. 예, 사실 그 반반주택은 국가가 경제적인 도움을 주지만 그 경제적인 도움이 국가 재정에서 우리 흔히 말하는 없어지는 예산으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 몇 가지 이제 현명한 아이디어라고 좀 표현하고 싶은데 그 아이디어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뭐 내용을 보시면 아시면 절반은 정부가 그냥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환가가 가능하고 또 국가의 재산이 그냥 없어지지 않는다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죠. 예. 1호 공약으로서 반반 주택을 제시한 거에 대해서 김 박사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요즘 뭐 부동산 문제가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아마 모든 대선 후보들이 1호 공약을 아마 부동산 관련 정책으로 내설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관련된 어떤 그 정책적인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그 반반 주택 물론 뭐 이재명 지사는 뭐 기본 주택 얘기하는데 글쎄 기본적으로 뭐 정책적인 디테일은 좀 다를 수 있지만 그 정책적 취지는 저는 굉장히 좀 동일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이런 반반 주택이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것에 대한 원희룡 도지사의 대선 주자로서의 첫 번째 반응이라는 점에서는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이제 장외에서 입당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사실 국민의힘도 경선 분위기가 이제 본격화되고 있고 그렇죠. 실제 이제 네. 대선 주자들이 지금 원 지사처럼 대선 공약들도 발표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원 지사의 지지율은 좀 아직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어떻게 좀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이 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원인과 여러 가지 대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할 때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약간 좀 놀라는 반응을 보였던 제 나름대로의 원인이 있거든요. 네. 그게 뭐냐 하면
원희룡이라고 하는 정치인이 과거에 어떤 인물이었고 이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알고 있는 사람의 계층이 사실은 40대 중후반 이후부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40대 초반이나 특히 20대 같은 경우에는 제주 지역을 벗어나서 원희룡이라는 정치인을 아느냐고 했을 때 잘 모르죠. 예, 뭐 전국 수석이라고 하는 그 타이틀도 거의 모르는 사람이 많고. 근데 그러한 측면에서 언론에 얼마나 노출되느냐가 지지율의 초반 지지율에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는데, 그런 차원에서 지사직을 사퇴한 지금 이 시점에서는 훨씬 많은 이제 라운드를 뛸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서 지지율이 지금은 이제 저희 보수 진영 쪽에서 5% 정도이신데 그게 7, 8%, 10%까지 올라가는 그 속도가 약간 더디겠지만 그 다음에는 치고 갈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언론 노출이 많이 돼서 지지율이 오르는 게 아니라 언론 노출이 될 수밖에 없는 어떤 시대 정신을 읽어가거나 어떤 정책적인 발언들을 하는 정치인의 실력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원희룡 도지사 이제 출마 선언문이나 이걸 읽어보면 가장 중요한 테마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586 기득권 세력들을 해체하겠다, 뭐 이런 얘기 들리는데, 그럼 누구보다도 586 기득권을 잘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자기가 운동권 출신이었기 때문에 누구나 잘한다. 자기는 지금 운동권, 정권권 다른 선택을 해왔다라고 하는 어떤 걸 어필하고 있는 것일 텐데, 저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누군가의 어떤 세력에 대한 반대의 메시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대선 주자를 선택할 때 누구를 반대하는 사람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어떤 비전을 보여줄까에 대한 그 갈급함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지금 같은 시대에. 그래서 과연 그런 메시지의 전략들이 원희룡이라고 한 정치인,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제 뭐 과거에 뭐 전국 수석 말씀하셨는데 요즘 뭐 핸드폰도 2년에 한 번씩 바꾸는데 30년 전 전국 수석은 뭐 먹히지 않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희룡이라는 정치인이 보여줄 수 있는 비전이 뭐냐? 전 이거가 지금 현재로서는 되게 잘 보여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걸 언제고 그 빠른 시일 안에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실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지금의 지지율을 올리기가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원 지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현재의 지지율에 대해서. 현재 지금 지지율들은 지금의 정권과 대척점에 있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기준의 지지율이기 때문에 이제 본 게임이 되면 정책이나 이런 것들로 이제 이야기가 되기 시작하면 자기의 지지율은 당연히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좀 다른 생각이신가요? 아까 뭐 우리 김동현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0년 뒤 대한민국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10년 전에 준비해야 되고, 그 쭉쭉쭉 내려오면 그러면 30년 뒤에, 5년 뒤에 제주를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되죠. 반반 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 뒤에 대한민국이 어떤 사회가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반반 주택이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 그게 이제 진짜 미래를 준비하는, 비전을 제시하는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 저는 원희룡 지사가 그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 표현을 했을 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것이냐. 예, 그 차원에서 지금 아까 뭐 계산됐다는 표현을 했는데 그런 계산이 그 안에 깔려 있다고 봅니다. 결국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처음에는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저런 게 있어라고 한번 의아심을 한번 갖는 게 첫 번째겠죠. 그리고 나서 귀를 기울일 텐데 귀를 기울이면 들을 자세가 되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얘기를 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런 준비가 저는 돼 있다고 믿는 구석이 있죠. 그분이 제주 도정을 이끌면서도 기존의 제주 도정을 이끌었던 그 스타일을 넘어서 제주가 세계적인 그러니까 인지도를 높이는 그러한 그 활동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러한 것들이 미래를 준비한다고 저는 얘기하고 싶고, 그러한 미래의 준비가 이번 대선에서도 국민들에게 보여질 가능성은 있다. 그러면 지지율도 올라가지 않겠느냐. 준비가 돼 있다. 부산일보사를 굉장히 평가 후한데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원희룡 도지사의 적은 원희룡 도지사 본인이다. 예. 이게 뭐냐면 이런 얘기합니다. 지금의 지지율은 반 문제, 그러니까 지금 정권에 대한 대척점, 이게 국민들의 선택 기준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동안 지사로 계시면서도 페이스북에다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을 누구보다도 강하게 했던 분이 바로 원희룡 도지사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본인 스스로 그 반문 진영의 어떤 기수로서, 보수 진영의 기수로서 각인될 수 있을 만한 행동과 발언들을 줄기차게 해온 분이신데, 그리고 그런 분이
지금의 지지율은 반문, 그러니까 이 지금 정권에 대한 대척점에서 국민이 선택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뭔가 앞뒤가 안 맞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거잖아요. 이게 본인의 희망사항이다. 근데 그 희망사항대로 정치가 구도가 그렇게 흘러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다음 챕터로 좀 넘어가서 얘기를 진행을 해볼까 하는데요. 이제 원희룡 지사가 이제 제주도 민선 6기, 7기 다 이끌었어요. 처음에 이제 제주로 왔을 때 정말 그 많은 도민들의 기대와 지지를 얻고 당선이 됐고 그 이후에 좀 부침도 있어 보이는데 6기, 7기를 지내면서 어떤 원희룡 지사에 대한 어떤 도민들의 지지 정도라든지 이런 변화가 좀 느껴지셨는지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죠. 네. 전 구호는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이게 원희룡 도지사가 부임하면서 이게 원희룡 도지사의 어떤 정책적인 전환이었는지 아니면 제주 지역 시민사회의 그 도민사회의 어떤 시대적인 문제에 대한 인식이었는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겠지만 일단 총정부 공존, 그러니까 이전에 우금민 지사나 김태환 전 지사와 달리 성장과 개발에 대한 논리보다 청정과 공존, 환경에 대한 구호를 외쳤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전 높이 평가합니다. 다만 그것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루어졌느냐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원희룡 도시의 성과가 뭐냐? 일단 패러다임에 대한 전환의 필요성을 주장했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높이 평가하겠다. 다만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면 그 부분의 평가들은 좀 따로 좀 매길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정말 굉장히 많은 부분이 저랑 생각이 비슷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한 가지 약간 다른 부분이 있다면 저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변화를 일으키는 데는 시간이 필요한데 이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보통 우리가 강산이 변하면 10년이 걸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년 정도의 시간적 터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재선까지 하신 도지사로서 구체적인 성과를 이제 낼 만한 타이밍이 된 거죠. 그 타이밍이 지나면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라고 저는 뭐 믿고는 싶은데 뭐 지금 중도에 그만두셨으니까. 근데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원래 원희룡 지사가 처음 지사를 할 때는 제주 사회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역할을 하신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사실 그런 패러다임의 변화라는 것들을 도민들이 염원했기 때문에 이제 원희룡 지사가 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이고, 근데 그 뒤에 어떤 상황들이 벌어졌는지를 좀 살펴보면 저는 이런 표현은 사자성어 중에 이제 고군분투라는 표현이 있는데 저는 고군분투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도의회도 제주도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정치 그 기구 중에 하나고 서로 이제 어떤 경우에는 협업, 어떤 경우에는 견제가 필요하겠죠. 근데 협업이라는 측면에서 원희룡 지사가 사실 큰 부분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아마 도민사회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또 원희룡이라고 하는 그 한 체제를 만들기에는 역부족이었던 부분들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중앙 정치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던 정치인이기 때문에 몇 가지 제주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않아도 개인적인 역량으로 뚫고 갔던 것이 있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자성어로 말씀하시니까 저도 사자성어로 사전을 받으실 거예요? 표리부동.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너무 박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은 정말 구호는 정말 좋았어요. 그게 이제 제가 있잖아요. 원희룡 정치인의 개인 플레이가 좋은 것이었는지 아니면 도민사회의 어떤 변화에 대한 인식이 컸기 때문인지 이건 따져볼 필요가 있겠지만 그걸 예리하게 포착하셨다고요. 저는 그게 정치인 원희룡의 실력이라고 생각하고 감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거기까지. 그 이후에 그런 감각을 정치적인 감각을 실천적인 행정적인 노력으로 보여준 게 있느냐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이제 퇴임하시고 나서 보도자료 본 거 보니까 뭐 송악청정선을 말씀하시면서 뭐 여러 가지 얘기하시던데 그 중에 사실상 송악청정선이라는 것도 선언이잖아요. 제가 항상 얘기해요. 도전자 입장에서는 선언이 가능합니다. 그 도전의 최고 책임자는 선언의 자리가 아니라 실천의 자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민들의 입장에서는 7년 동안 선언만 들었다. 구체적인 실천에 대해서는 너무 아쉽다. 근데 그걸 마치 자신의 성과로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아니올시다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점에서는 약간 뭐 통계 자료를 통해서 반박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규모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원희룡 도정이 시작되기 전에는 한 12%에서 17%까지 그 인가가 나고 투자 금액도 이렇게 들어왔는데
원지사 체제가 들어와서는 그게 한 6%에서 7%까지 줄어들었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대규모 개발을 지향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청정과 공존이라고 하는 그 취지에 맞는 개발에 대해서만 허용을 하겠다라는 취지였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지사님이 그렇게 했던 것에 대한 반대 입장에 서 있습니다만, 오라관광지구와 관련해서는 투자를 과연 제대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적격 심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뭐 그런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진일보한 구체적인 집행이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게 약간 박하신 것 같아서 제가 하나만 그러니까 네. 데이터를 말씀하셨는데 그게 예. 이런 겁니다. 그게 줄어든 게 원희룡 도정의 행정적인 규제와 행정적인 실천 때문에 줄어들었다면 전 박수 쳐야 되죠. 근데 이제 그게 원희룡 도정의 실력이 아니라 국제적인 상황, 사드 뭐 같은 중국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이 뒤에서는 코로나19의 상황으로 인해서 중국인과의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오게 되는 것이었지. 그걸 원희룡 도정의 어떤 실력으로 전적인 실력으로만 보기엔 좀 무리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그 송악선언 같은 경우도 원희룡 도정이 굉장히 도지사가 굉장히 중요한 업적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지금 송악산 이 지구가 문화재로 지정이 되지도 않았거든요. 청정선언을 발표할 때 일정이 프로세스가 어떻게 됐냐면 관련된 용역을 실시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용역이 당시 발표 당시의 일정으로 보면 원희룡 도지사가 정상적으로 임기가 끝마치면 용역이 끝나요.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일부에서는 문화재로 지정되면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를 우려하는 주민들이 반발하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선언이라고 하기에는 실천적인 그리고 어떤 깊이 있는 고민이 좀 부족한 거 아니냐는 비판이 굉장히 있었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자신 어떤 업적으로 말하는 건 글쎄요, 중앙 언론들이 제주 언론 잘 안 봐서 그렇겠지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좀 무리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투자와 관련된 국제적인 그 환경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 점에 있어서는 우리 도민분들께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 전에 중국 자본이 제주도를 많이 들어왔던 것은 제주에 우리 자본이나 또는 다른 그 해외 자본이 제주도에 들어올 만한 메리트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대한 측면에서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지금 무슨 뜻이냐? 중국의 자본이 중국에서 자본을 굴렸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률과 제주에 왔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의 차이와 대한민국의 자본이나 또는 다른 선진국의 자본이 자기가 굴리는 곳에서 굴렸을 때 얻는 수익과 제주도에 굴렸을 때 얻는 수익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뒤, 그러니까 원희룡 지사 체제가 출범한 이후에 제주는 어떠한 투자처였느냐? 국내 자본이 들어와도 제대로 굴러가면 훨씬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춰진 곳이었어요. 그러한 측면에서 단순히 중국 자본이 뭐 사드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들어오지 못하는 그 상황이 국제적인 상황에서 투자가 좀 지체되는 그러한 상황이었다고 평가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 지표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자, 개발 사업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개발 사업에 있어서의 어떤 성과 한계 같은 것들을 좀 서로 이야기가 된 것 같은데요. 원지사가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도백이 된 이후에 가장 강조했던 게 또 소통과 협치 부분이에요. 네. 이 부분은 또 좀 어떻게 성과가 있었는지, 어떤 한계가 있었는지 좀 이야기를 진행을 해보죠. 제가 먼저 할까요? 네, 먼저 하시죠. 소통과 협치와 관련해서 원지사께서는 많은 노력을 하긴 하셨어요. 근데 그 미흡한 결과로 나타나긴 했는데, 우선은 이제 초기에 제1기 원희룡 도정이 출범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든 원희룡 도정이 출범을 하게 된 그 바탕이 되는 세력이 아닌 다른 세력하고의 교감을 먼저 시도를 했죠. 뭐 제주시장 사태가 좀 있었죠, 그때. 또 정무부지사와 관련된 얘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통합의 정치를 하고자 하는 노력은 하셨던 것 같습니다. 다만 디테일에서 과연 그러한 통합의 정치를 함에 있어서 기존의 정치 세력과의 관계는 어떻게 구성할 것이고 새로운 정치 세력과의 관계에서 뭐 우리 흔히 말하는 뭐 박쥐 얘기를 안 듣기 위해서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이 충분치 않았기 때문에 그 뒤에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는 못했던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면 이제 그러한 실패의 경험도 굉장히 좀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실패의 경험을 갖고 있는 지사이기 때문에 향후 이제 정치 일정을 함에 있어서는 그 실패의 경험이 성공의 길로 가는 첩경이 될 수 있다. 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협치, 소통 내세웠죠. 근데 협치가 초반에 잘 되지 않았습니다. 일단 의회와의 관계가 좀 껄끄럽고 초기에는 이제 예산 전쟁이라고 하는
격한 논쟁까지 벌어졌죠. 그래서 그리고 재선 과정에서 좀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건 뭐냐면 그 원희룡 도지사가 내세웠던 협치와 소통이 소위 말하면 제주사회 기득권과의 협치와 소통에 좀 그쳤던 부분들이 있다. 예, 아까 새로운 정치 세력 말씀하셨는데 이제 예전 제주사회에서 가장 뿌리 깊었던 게 이제 줄세우기였잖아요. 뭐 신파, 우파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는데 원희룡 도지사의 뭐 초선, 그러니까 재선까지 겪으면서 뭐 일부 기관장들의 임명을 보면 과거 도정에서 굉장히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이 다시 기관장이나 뭐 임명되는 사례들을 보면 원희룡 도지사가 갖고 있는 한계 분명히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결국 이제 소통과 협치라고 하는 게 나중에는 결국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입지에 대한 어떤 고려들이 많이 작용된 게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앞으로 뭐 차기의 도지사가 어떤 분이 될지 모르지만 원희룡 도지사의 실패에서 좀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 7년을 돌아보면서 원지사 그 각자 하나씩 그래도 그 7년의 어떤 제주의 변화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에 원지사가 뭐 이런 역할을 했다 또는 이런 부분들을 챙기지 못했다라는 거 하나 정도씩만 얘기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네. 저는 이제 일단 대중교통 체제 개편에 대한 칼을 들었다. 물론 이제 미완의 완성이겠지만 저는 이 부분만큼은 평가를 좀 하고 싶습니다. 긍정적인 예. 평가를. 저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사실 문재인 정부 들어가지고 완전 형해화가 돼버려서 박근혜 정부 하반기에 그 규제 프리존 특별법이라는 것을 네. 도입했었죠. 그때 이제 제주도의 미래의 먹거리가 전기 자동차 인프라다. 그래서 그 뒤에 여러 가지 이 인프라를 구축했습니다. 전국 최고의 전기차 보급률도 있고 그것은 조금 더 발전을 시킨다면 제주가 그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앞서 나갈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한 것이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어요. 그다음에 이제 좀 아쉽다고 한다면 아까 뭐 김동현 박사께도 말씀하셨지만 사람을 씀에 있어서 좀 더 과감한 인재 등용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사실은 뭐 제도가 잘 갖춰지지만 제도가 갖춰졌다 하더라도 사람이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래에 대한 고민을 얼마나 했는지 그 사람이 언동에서 이렇게 느껴지는 뭐 그런 분들이 좀 더 발탁이 되었다면 조금 더 속도감 있게 아까 행정가는 이제 집행력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 집행적인 측면에서도 평가를 받을 수 있었지 않겠느냐라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김 박사님 혹시 그 가장 아쉬운 거 이거 챙겼어야 하는데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신다면 뭐 있을까요? 글쎄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제일 아쉬운 건 지금 뭐 드림타워 관련된 부분들은 좀 많이 아쉬워요. 실질적으로 그 부분은 할 수 있는 또 권한이 있었음에 불구하고 지금 뭐 38층이 됐는데 그 부분이 제일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원지사가 이제 사퇴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권한 대행 체제로 지금 제주 도정이 운영이 되고 있어요. 한 10개월간 그렇게 가야 되는데 많은 우려들을 하고 있죠. 저희가 프로그램 초반에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어떤 도의회가 또 주도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는 시선도 있는데 좀 어떻게들 이 도정 공백 상태에 대해서 전망들을 하시는지. 네. 도의회는 이제 의정기관이기 때문에 집행을 하는 도를 견인해 가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법적 체제에서 우선 맞지 않는 것이죠. 만약에 도의회가 견인을 하기 시작하면 제동을 걸 장치는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권한대행이 그 풍부한 이제 행정 경험 그리고 제주도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도민에 대한 봉사 정신을 이제 믿고 갈 수 있다. 그리고 과거에도 도정 공백이 지금처럼 길진 않았지만 그러한 시기에 어떻게 공무원들이 대처했는지 우리가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상적인 생활에서는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좀 보고요. 우리 흔히 말하는 고도의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정책적 결단. 그거는 제가 알기에는 임기가 거의 끝날 때의 도지사가 그런 판단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도지사가 있든 없든 사실은 그런 고도의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한 것은 그 다음 도지사에게 넘긴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도정 공백과 관련된 우려도 현실화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겠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정책적인 판단, 그리고 지금의 저희 도청의 공무원들께서도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해서 열심히 하시겠죠. 근데 다만 중요한 이겁니다. 이제 이게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정책적인 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의 도정 공백 사태에서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게 예산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큰 거 가지고는 안 싸울 것 같아요. 근데 도의하고의 관계에서 작은 예산 가지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도정이 어떤 중심을 갖고 어떤 아까 늘 얘기했지만 오인영 도지사가 초기에 예산 전쟁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뭐 선심성 이런 예산들 또는 불효불급한 예산들이 글쎄 어떤 관행처럼 편성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그게 도민들 입장에서 가장 안 좋은 케이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우려들이 좀 있고 그 때문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도의회에서 견제 역할이 중요해질 텐데 지금 도의회를 보면 글쎄 조금 아쉽다. 뭐 견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좀 우려는 많이 듭니다. 사퇴 기자회견을 한 이후부터 사실은 정무부지사에 대한 네. 얘기들이 솔솔 나오기 시작을 했죠. 이제 정무직이 지사가 이제 퇴임을 하면 같이 물러나게 되기 때문에 10개월짜리 새로운 정무부지사를 뭐 임명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약간 도의회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먼저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 누가 할 것이냐, 그리고 10개월짜리를 안 치는 게 맞을 것이냐, 뭐 여러 가지가 있고 도의회가 심지어는 현역 도의원을 추천한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우리 그거 안 할 거야.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고 그 새로운 정무부지사를 이제라도 10개월의 근무 기간이긴 하지만 그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이런 얘기를 조금 더 진행을 해보죠.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뭐 저 김장부터 담그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무 어떤 언론도 물론 언론에서 뭐 여러 가지 관심 있겠지만 그 얘기가 언론이 만든 얘기가 아니라 도의회 주변에서 흘러나온 얘기들을 가지고 언론이 취재해서 쓴 거잖아요. 그런 그 얘기는 도의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돌고 있다는 겁니다. 그건 저는 좀 도의회가 본인의 역할을 좀 망각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정무부시를 앉히냐 마느냐 이 문제가 그 사람을 정치적 경력을 위한 자리가 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리고 따져보세요. 10개월짜리 정무부지사예요. 힘이 없어요. 권한이 없어요. 가뜩이나 정무부지사가 대독부지사라고 하는 오명이 있는데 공무원들, 관료들이 말 듣겠습니까? 안 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놓고 간다는 얘기는 그런 거예요. 어떤 예산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도의회가 늘 얘기하는 게 도의원의 공약을 실천할 수 있는 예산을 달라라는 건데 그런 예산들에 대해서 자신의 정치적 입장, 어떤 여러 가지 이익들을 그런 자리를 통해서 행사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어서 저는 그런 발상이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아까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한다. 네. 이 표현이 제가 지금 하려는 말하고 사실은 똑같은 말이에요. 저는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권한대행께서 정무부지사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에 도의회와 협의를 해서 정무부지사를 임명하는 것이 순서이고 순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글쎄요, 이 자리 욕심인지 그러니까 그러한 자리를 욕심내는 사람의 발언에서부터 비롯된 것인지 모르지만 도의회가 도정을 견인하겠다는 표현 그리고 더불어서 정무부지사와 관련된 얘기도 도의회 주변에서 나왔다는 거 이거는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어떻게 보면 뭐 자리가 있으니 누군가를 거기에 보내고 그 사람의 정치적인 입지를 굳혀주겠다라는 것처럼 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정무부지사와 관련된 판단은 권한대행께서 판단하시는 것이 가장 올바른 판단이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정 공백이 얘기되면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지만 도의회가 조금 뭔가 주도하는 모양새가 될까 이런 시선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생각들이 도의회가 현재 더불어민주당 중심이기 때문에 이거 균형도 안 맞는데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조금 복잡해 보여요. 지금 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어떤 상황인가요? 네. 지금 현재 상황은 뭐 보도에서 다 보셨겠지만 제주도당 자체가 이제 사고도당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정되기 전에 기존의 도당위원장의 임기는 만료가 되어서 도당위원장이 공석 상태였죠. 그래서 지금 현재 제주도당은 지휘부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당협위원장인 뭐 저와 장성철 위원장님도 이제 해임, 정확한 표현은 이제 사퇴 결의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근데 이렇게 한 이유에 대한 설명을 오늘 이 자리에서 잠깐 좀 해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그 국민의힘 제주도당만이 아니라 국민의힘 전체가 사실은 이번 대통령 선거를 계기로 해서 정말 환골탈퇴하려는 노력을 여기저기서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당인 경우에도 기존의 당협위원장들을 사퇴 결의를 하고 물러나게 한 다음에 새로운 공모 절차를 통해서 인재를 더 많이 등용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두겠다는 겁니다. 기존 당협위원장은 응모 자격 자체가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응모 자격을 예외적으로 최고위원회에서 의결을 통해서 이제 부여를 했거든요. 여기에 고도의 정치적인 판단이 있다는 겁니다.
제주도는 우리 국민의힘에서 국회의원을 낸 적이 꽤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인재를 위해서 모든 문을 개방을 하고 거기에서 완전 경쟁 체제를 통해서 기존의 당협위원장도 그 안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체제로 거듭나기 위한 고심의 흔적이 이번 이렇게 된 것인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오해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오해 때문에 뭐 원희룡 지사가 개입해서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그러한 불협화음이 나타난 것은 당직자의 일원이었던 사람으로서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남의 동네 일인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우리 한국 정치 굉장히 못된 관행이에요. 잘못된 관행. 왜냐하면 국회의원에 따라서 도의원이 줄을 세우고 도의원에 따라 시군 의원들 줄 세우고 이런 중앙 정치의 줄 세우기식의 관행들. 그러다 보니까 중앙당이 지구당, 지역당 알기를 굉장히 뭘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하찮은 존재처럼 마치 중앙당이 모든 걸 관여할 수 있는 것처럼 말로는 민주주의를 하면서 당내 민주주의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이 지역당의 민주주의를 인정하지 않는. 그러니까 결국은 당원 당규에서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면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은 그러니까 유력 어떤 당의 세력들 갖고 있는 정치인들의 입김에 의해서 이렇게 좌우지우지 되는 것 자체가 저는 뭐 좀 씁쓸하다. 그래서 좀 힘 좀 내시라. 싸울 거 싸우시고 네. 쟁취할 거 좀 쟁취하시라. 네. 예. 아유, 네, 힘내겠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측면들이 있다는 얘기를 저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저도 뭐 이게 중앙 정치에서 활동하시는 선후배가 워낙 많으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해보면 그 기존 당협위원장에게 의무기회를 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인 겁니다. 이게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당협위원장 공모를 해서 수개월 동안 적합한 인물을 찾지 못해서 재공모할 때는 그걸 풀어주는 경우가 있었지만 지금처럼 하는 경우는 없었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중앙당의 고심을 이제 인정을 하는 겁니다. 아, 그래. 제주도에서 그래도 제가 3번이나 출마했었고 4번의 공천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저라는 사람을 포함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한번 판 위에 올라가 보자. 이준석 대표 체제에서 왜 그런 거 많잖아요. 우리 나는 국대다 해가지고 공개 오디션 대회를 했던 것처럼 그 실험적 무대가 될 수도 있지만 제주도당이 그 모습 중에 하나가 될 것이라는 것에 저는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벌어진 일이고요. 힘내겠습니다. 네, 뭐 도당위원장도 뭐 시험 봅니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이제 그 원지사가 사퇴를 했고, 이제 선거도 이제 점점 다가와 가면서 사실 차기 도지사는 누가 될 거야? 이런 얘기들 참 많이 하세요. 지금 뭐 후보군이 뭐 민주당 쪽에는 거론되는 인사들이 꽤 있습니다만은 또 국민의힘 쪽에서는 또 딱히 지금 이야기되는 후보들이 없고 하다 보니까 더더욱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차기 도지사와 관련된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 어떤 사람들이 좀 물망에 오르고 있고 개인적으로 뭐 이야기 들으신 게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민주당 쪽에서는 현역 국회의원들 2분이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많은 분들하고 접촉을 하고 있고 의견을 청취하고 있고 그 얘기는 결국은 이제 국회의 정상적인 의정 활동의 일환일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이제 내년 지방선거에서 여러 가지 어떤 정치적 고려를 좀 하고 있다라고 판단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최근 한 몇 달 사이에 지역에 대한 비중이 이제 높아졌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현역 의원들이 그렇게 움직이게 되면 좀 상대적으로 입지가 좀 좁아지게 되는 게 도의원 출신들, 특히 이제 다선 의원들의 입지가 좀 좁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다선 의원들 중에서 몇몇 의원들은 이미 자천 타천을 거론이 되는데 그렇게까지 한다고 한다면 내년 지방선거는 뭐 이 당내 경쟁이 굉장히 치열할 것이다. 근데 중요한 건 대선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아마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대선 결과가 그렇죠. 가장 중요한 예, 영향을 예. 끼칠 것이다. 대선 결과에 따라서 내년 지방선거는 큰 영향을 받을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워낙 기간도 그렇죠. 붙어 예, 있고요. 대통령 그 취임하는 날이 5월 10일인데 네. 5월 10일에서 딱 20일 뒤에 지방선거를 하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하면 대통령 당선되신 분이 예를 들어 45%의 지지율로 당선되었다. 그런데 대통령 취임할 때는 90%의 지지율로 그냥 확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그 민주당 쪽의 현역 국회의원분들이 도지사 준비를 한다는 얘기에 대해서 저는 그 이면을 읽어봐야 된다고 봐요. 현역 국회의원이 도지사를 준비한다고 하면서 실제 뭘 할 것이냐? 대선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에서 자기가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를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는 조직의 활성화인데
본인 현역 의원인 경우에 현역 그 국회의원인 경우에는 도지사를 출마하겠다고 했을 때 먹혀들죠. 예, 그냥 내가 대선 후보 누구를 밉니다 하는 것보다는 훨씬 큰 힘을 갖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역 그 국회의원들은 자신이 도지사를 출마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에 앞서 그 부분에서 역할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제가 장담하건대 국민의힘에서 정권을 다시 찾아오면 현역 국회의원 아마 한 명도 안 나올 겁니다. 예, 다 사퇴할 거, 그 후보에 대한 언급 자체를 안 할 거라고 좀 봐요. 그만큼 이번은 대통령 선거의 결과가 지방선거에 영향을 크게 미칠 것이고 저희 국민의힘 쪽에서는 현재 후보군이 눈에 안 보인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후보군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선 전국에서 분명히 부각이 될 겁니다. 그 대선 전국에서 부각되는 사람이 대통령 당선과 더불어 지역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유권자의 심판을 받은 후보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선 결과에 따라서 구상일 변호사님도 거론될 수 있어요. 그렇군요. 네. 이제 특정 후보를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사실 그러면 이번에 차기 지사는 좀 어떠한 인물, 어떠한 덕목이 가장 중요하게 유권자들에게 먹힐 것인가? 예. 그럼 제가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제가 먼저 드리겠죠. 그 제주도지사가 시대 상황의 변화를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앙 정치에서의 경험도 꼭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중앙 정치의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특별자치도를 이끌어 간다는 것은 정말 힘들 거예요. 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얼굴을 자주 본 사람들하고 더 많은 얘기를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듯이 그리고 더 중요한 말이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를 대표하는 사람이 우리들 중에 한 사람이기를 바라는 마음이 누구나 있다는 겁니다. 즉 제주도에서 제주의 유권자만을 염두에 두고 활동을 하시는 분이 도지사가 되었서는 우리의 한 사람이라는 그 부분에서 중앙 정치에서 이제 밀릴 수가 있고 그러면 제주도가 정책 협의를 하든 예산 협의를 하든 여러 가지 점에서 현역 국회의원과 함께 움직이는 그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순간부터 이제 나락에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도지사가 되고자 하는 분 자체의 역량 중에 그게 하나 필요하고요. 그다음 더 중요하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제를 읽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경제를 읽는 능력은 이게 사적 기업인 경우에는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 능력이 수익으로, 이익으로 평가를 받지만 공적 영역에 있는 도지사는 얼마나 많은 자원의 배분을 효율적으로 했느냐로 평가를 받는데 경제를 모르고서는 우리 흔히 말하는 줄 세우기나 측근들에게 베푸는 것으로 도정의 여러 가지 자원들을 낭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도지사를 출마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 두 가지의 덕목을 갖추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제 제주의 자존을 좀 지킬 수 있는 후보가 됐으면 좋겠다. 자존. 예, 네. 뭐냐면 자꾸 우리 지방 정치가 중앙 정치에 종속이 돼서 마치 큰형님 바지가랑이 붙잡고 뭐 좀 달라고 하는 것처럼 중앙 정부에다가 뭐 예산 달라 뭐 달라 자꾸 이렇게 읍수하고 사정하는데 그런 후보가 좋은 후보가 아니래요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역의 정치에 대한 고민을 좀 하는 사람들, 그 지역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중앙 정부에 전달할 수 있고 때로는 중앙 정치와도 대립할 수 있고 대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기후 위기의 시대에 지역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을 정말 하는 후보가 됐으면 좋겠다. 뭐 개발과 성장이 이제 더 이상 우리 시대 화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기후 위기 시대에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때로는 어떤 고통을 같이 나눠야 되는 것까지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는 후보가 저희 도지사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깨톡 순서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예. 간단하게 한 30초 정도씩 짧게 좀 깨톡을 보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부터 하시겠어요? 제가 먼저 할까요? 네. 예, 예. 네, 원희룡 지사께 깨톡 네. 보내겠습니다. 큰 결심하셨으니 큰 결실을 이룰 수 있도록 저도 기원을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원희룡 지사 전 지사님께서도 우리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미래의 비전을 꼭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 박사님. 그래서 이 방송을 들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원희룡 도지사님, 예. 정치적인 야망을 도전하는 것 그 자체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희룡 도지사가 사퇴 선언하면서 도민의 중심이 되는 저희 도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말은 글쎄요, 그 말 그대로를 원희룡 도지사께서 가슴 깊이 좀 반성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로 가셨으니 행여 대선 후보가 되지 않더라도 다시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 제주로 돌아오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네.
편안한 토요일 오전에 함께한 명쾌한 주, 다음 주에도 유쾌한 시사 토크로 찾아오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